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 자녀 학비 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급 인선 12명 가운데 전 정부 출신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두고 민주당과 시민사회 일각의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째를 맞게 되는 다음 달 초에 첫 기자회견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주로 취임 100일째 그즈음에 기자회견을 열곤 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회견 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게 되는 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출범한 지 한 달여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국민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겠다. 평소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소통의 일환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문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널리 보여주는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내란 종식과 관련된 특검 3개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인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해 가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들어가면서 앞으로의 어떤 국정 방향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예, 어떤 의미 있다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대단히 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행보가 그렇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나토에 불참하면서도 세간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하지 않는 것이 자신으로서는 정무적으로 옳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그 자신감의 바탕에는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눈치를 볼 야당이 없다는 점에서 본인이 자신감을 가질 만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계엄과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서 다 자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굉장히 지금 부정적이잖아요. 그런 기저효과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정과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본인이 운영하려고 하는 국정 방향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모든 그 운동이든 공부든 지나친 자신감은 또 독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헤아려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한편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시작부터 여야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팽팽하게 맞붙었는데요. 좀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요. 청문회 첫날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청문회 전략을 좀 잘못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국정 운영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이루어질 정책 같은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은 일절 나오질 않고요. 오로지 후보자가 어떻게 재산을 했느니, 이게 빌린 돈을 어떻게 갚았느니 안 갚았느니 그런 이야기들로 시간을 다 허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정말로 야당이 원하는 건 이런 모습일까? 이런 거 아마 회의적인 시각이 될 거고요. 저는 망신 주기조차도 좀 실패한 청문회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좀 지켜봤습니다만 이종배 이 청문위원장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정말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 이거 외에는 다른 일절 이야기들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청문회를 한다고 한다면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이 회의감도 들 뿐만 아니라 이 야당이 그동안 윤석열 전 정부에서 아주 희귀한 그런 인사들을 할 때마다 전부 다 방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이런 건 전혀 없이 이재명 정부의 김민석 초대 총리 후보자에게만 저런 잣대를 들이대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과연 국정을 이끌어갈 만한 혹은 견제할 만한 그런 세력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장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것처럼 증인도 참고인도 없었던 이례적인 청문회인데 네. 오늘 공방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이 인사청문회법이 처음 도입된 게 2000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도입된 이 인사청문회가 25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완전히 무력화되는 모습을 김대중 대통령이 봤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민주당과 김민석 후보자는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인 채택, 또 참고인 채택, 자료 제출, 또 해명은 부실하고 결국에는 이틀의 인사청문회 기간만 지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의석수를 바탕으로 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되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다음 그 장관 인사청문회도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인사청문회에 응하는 사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민석 후보자가 불과 3년 전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렇게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댔으면서 본인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무딘 칼날을 들이대려고 한 것 자체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내로남불 이중 잣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동안 부실했던 해명과 관련해서 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내용을 좀 보면 공식적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지적인데 이 6억 원의 금액 출처에 대해서 조의금, 출판 기념회 그리고 처가로부터 받은 돈 등을 얘기를 하면서 김민석 후보자 총리 후보자가 직접 설명을 좀 해명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좀 들어온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됐다 보십니까? 글쎄 6억 원이라는 돈을 맞추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은요. 이 6억 원 정도의 자금에 대해서 본인이 기타 소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기타 소득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워낙 적다 보니까 전가의 보도처럼 출판 기념회나 조의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부족해서인지 이번에는 처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지금과 같은 해명을 내놨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궁지에 몰리면서 자꾸만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거짓말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본인은 이러한 금액들,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대략 2억 5천 정도를 받았고요. 조의금으로 1억 6천 정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축의금으로 받은 돈 포함해서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뭐 한 2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이게 본인은 국민이 생각하는 통상적인 금액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6억 원이라는 돈이 예.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설명인지는 저는 여론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금 그 새로운 정부 탄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는데 국무총리 적합한지에 대한 것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 해명에 대해서는 여론의 평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느끼실 때 저는 이것이 다 화살을 쏘지만 그 화살이 다 구부러지고 있다, 부러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재산이 뭐 30억, 40억 또 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70억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재산 2억 가진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이 현미경 검증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 운영의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어떤 검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견을 드러내고 야당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이라기보다는 예. 그저 망신주기로 이제 가고 있고 우리가 청문회 공직자에 대한 청문회를 도대체 왜 합니까? 그 공직자가 공직을 활용해서 뭔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한다거나 혹은 그걸 활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이권을 봐준다거나 그럴 우려가 혹시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살아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김민석 후보자는 본인이 뭔가 이게 다 공직자 시절에 있었던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본인이 돈을 꾸고 본인이 돈을 갚았던 그런 일들입니다. 예. 근데 마치 그것을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고 그런 공격을 통해서 뭔가 부정부패 비리가 뭔가 다 세트로 있는 거 아니냐
않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애경사 뭐 출판기념회 해가지고 37명 정도가 지금 자기 재산 신고할 때 이런 것들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재산이 70억 넘게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2023년도에 조모상 있었는데 그거 신고 안 한 걸로 또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치부가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자기네들이나 좀 잘하지 어떻게 좀 여당에 저렇게 심각한 현미경 검증을 할 수가 있나? 저게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이라도 국민의힘에서 정책과 관련된 검증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실정에 의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포인트를 좀 잡아서 질의를 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동학 최고께서 진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왜 하고 이분과 관련한 도덕성이나 금전적 거래 관계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는가? 이 부분은 이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국무총리가 됐었을 때 본인에게 그동안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스폰서라고 인식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일정 정도의 특혜를 줄 수 있는 유인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어려울 때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공직에 가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인사청문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민주당이 메신저 공격을 한 것은 제대로 된 정치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민석 후보자지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재산과 관련한 또 혹은 그분의 아들이 갖고 있는 재산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지금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흐트려 놓고 물타기하는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가 이러한 청문회라든가 혹은 본인 스스로가 계속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어서인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오셨던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뭐 아빠 찬스니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아들도 뭐 대학에 진학할 때 이러한 이 국회에서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교수가 또 확인을 해주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전 사사로이 운영하실 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해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사사로이 뭔가 나에게 개인적 혜택을 줬으니까 공적 책임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혜택을 준다라는 행동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서의 의혹과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두고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비상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있는 국무총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김 후보자를 두고 자진 사퇴 그리고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청문회가 진행이 될 텐데요. 민주당에서는 다수결에 따라서 다음 주에는 인준 절차를 마무리할 거다라는 계획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본회의 27일 날인가요? 지금 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아마 그 얘기도 26일입니다.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26일이 될지 27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찌됐건 여기에서 이제 과반 이상의 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찌됐건 국민의힘이 집권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기행 이런 것들을 스스로도 점검을 하지 못했고 막아내지도 못했어요. 결국 계엄까지 터지고 민주주의까지 위협을 받고 경제는 거의 폭망 상태로 갔기 때문에 빠르게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대통령께서도 지금 100일 보통 통상적으로 100일 되면 국민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빠르게 속도를 내가면서 국민들께 정부가 해왔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드리고 또 국민들의 생각도 들으시려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지금 계속 차일피일 뒤로 미뤄서 될 일이 아니다. 국정이라는 것은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빠르게 신속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효능감을 빠르게 드리는 것이 이 정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책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더 끌 이유도 없고 바로 추진해서 이것을 국정을 좀 정상화하는 데 바로 시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예정대로 다음 주에 인준 절차 마무리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야당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뭐 압도적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회의를 열어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한다면 예.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흔히 이 국정 지지율을 농구 게임에 비유합니다. 한 점 한 점 실점하다 보면 결국에는 4쿼터에 지게 되는 게 국정 지지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논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은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아니라 더 이런 도덕성 논란이 큰 사람을 지명했다고 하더라도 김민석 후보자의 임명 자체를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았거나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인사청문 과정을 보면 본인 식구들이라고 해서 정말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열심이지 청문회 본연의 인사검증 역할을 민주당 청문위원이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두고 뒷말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이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 유임 결정의 배경을 직접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난 정권의 인사라도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고요. 민주당 거, 국민의힘 거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필요하면 쓰겠다. 양곡법에 대해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입니다. 예, 이 유임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안철수 의원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라고 공개 비판에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 대한 유임을 결정한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예. 송미령 장관이 이러한 제안을 수락했다는 것, 그러니까 받아들였다는 것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예.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출신의 학자 출신입니다. 지난 20여 년간을 농정과 관련한 연구를 했다는 것이고 학자적 양심이 있을 겁니다. 그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했었던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나라 농정의 근간을 해치는 오히려 우리 농업을 후퇴시키는 법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건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 가서도 그런 설명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정권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그 본인의 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그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그럼 어떤 스탠스를 보일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어떤 설명을 내놓을 건지 전 정말 궁금합니다. 곡학아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배웠던 학문적 양심을 버리고 세상의 아부에서 명예와 부귀를 찾는다 이런 네. 뜻이잖아요. 지금 송미령 농림부 장관의 태도가 그 곡학아세의 전형적인 모습 아닌가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우상호 수석이 국회를 찾았거든요. 의견 어떠실까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하는 이 때마다 예. 송미령 장관이 이 언급을 여러 차례 했고 그 언급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장관으로 계속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좀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야당이던 시절에도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엄청난 토론을 했고 그것이 농민들의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 수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과 같은 곡물 이런 것들은 식량 주권으로도 매우 중대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시장주의를 얘기하면서 이런 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런 장면, 저 장관 소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바뀌었고 대통령과 이 당도 이제 저희가 이 여당으로 바뀌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일 텐데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수긍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뭔가 권력에 그냥 이렇게 언제든지 자기 소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네라는 비판은 본인 스스로도 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여야에서 농해수위라고 하는 이 상임위원회에서 본인의 스탠스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과연 정부 정책을 설득력 있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의회를 잘 설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과제가 굉장히 크게 본인 앞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여야가 26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직 추경안 처리라든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합의 이룰 수 있을지 두 분께 한 1분 정도씩 짧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국회라는 게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부를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법사위원장은 그동안의 관리에 따라서라도 야당에 넘겨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그동안에 97년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관례를 존중해 왔던 겁니다. 작년에 그런 원 구성 과정에서 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갔냐?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우리 당에 양보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추경과 관련해서도 더 심도 깊은 논의가 국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문제와 법사위원장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추경은 급한 만큼 그리고 이것은 이미 정부안도 나온 상태이고 저희 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다 통해서 결국 30조에 달하는 추경안을 마련을 한 것이고요. 저는 이건 통과만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법사위원장의 경우는 이미 지난해 원 구성할 때 합의가 끝난 문제입니다. 임기를 이미 채우기로 한 마당이었고 그 원칙 속에서도 서로 조율이 있는 것이지 원칙을 망쳐가면서 또 다른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덕지덕지 붙이는 것은 또 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원구성에 대한 얘기까지 함께했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